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그러게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감독님 잘 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잘 지내셨습니까? 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내용이 또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는 내용이네요. 저희가 또 들려드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거지. 그냥 엄마 오라 그래. 아들이 이렇게 짓이라고 있더라고.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살인을 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깜수제로 해봐. 나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궁금하냐? 응? 그 회사내 제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 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좀 닦아줘. 장도를 줬대요. 닭을 죽이라고. 순대를 먹다가 이 순대 간색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대 간색으로 한번 해봐라. 사람이 진짜 또라이인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완전히 깎아내린 행위.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왜 그 갑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건지. 슈퍼 갑질이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왜 우리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걸까? 이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이야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는 바짝 긴장한 채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답니다. 이 최종 면접만 통과하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취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12번 김경민 씨 들어가실게요. 아, 네. 임원진 면접 자리에는 회사 회장님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12번 김경민입니다. 준비했던 예상 질문들을 복귀하면서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술 좀 마실 줄 알아요? 네? 아, 네. 주량은 센 편입니다. 담배는? 지금은 끊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걸 왜 끊어? 다시 필 생각 있어요? 네? 다시 필 생각 있냐고. 아, 아니. 내가 담배를 다시 피라고 하면 다시 필 생각 있냐고. 네. 대표님이 피라고 하면 그러겠습니다. 친구 참 마인드가 좋네. 내일부터 나옵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라던 취직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게다가 남자가 합격한 곳이 IT 회사였는데 당시에 그 국내 업계에서 인류위를 다투던 알아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면접 때 회장님이 조금 정색을 하고 그랬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정도라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담배 다시 피라면 다시 필 거냐고요. 좀 과하다 싶긴 한데 충성심 테스트 같은 건가? 이 회장님 독특하네 하고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더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개발팀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김경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근무지가 개발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출근을 해서 동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동료가 남자의 복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파란 셔츠 입으면 안 되는데. IT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뭐 금융업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옷을 편안하게 입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반드시 근무할 때 정장을 입으라고, 심지어는 무조건 하얀색 와이셔츠에다가 이런 단추도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장 규율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 응? 남자는 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서 DNA 필터링의 도입과 근데 함께 얼마 후에 회장이 참석하는 첫 회의 시간이었어요. 회장이 참석한다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디선가 촥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법 저작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다들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 하는데 이번엔 착 소리와 함께 종아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개별 파일에 존재하는 해시 함수는 파일을 약간만 수정하더라도 원본 값과 달라지기 때문에 하다가 우리 회사에서는 비비탄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네. 이게 뭐지? 싶었는데 뭐 이것도 뭐 누가 하나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이 회장님 참 재밌는 분이네 이러면서 또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첫 회식 날이었어요. 그래. 들어와. 한잔해. 오랜만이야 지금 여기. 이런 친구들이 있네 아주. 직원들이 테이블에 쭈르륵 앉자마자 발밑에 뭔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양동이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술을 들고 외쳤대요. 잔 들어. 야, 오늘 밤은 무조건 원샷이야. 원샷. 자, 매출 1등을 위하여. 그럼 분위기상 그 아래로는 다 원샷이었던 거예요. 마시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화장실 금지야. 밑에 양동이 있잖아. 여기다 토해.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그 술자리 분위기에서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일단 분위기가 큰 마음을 용기를 내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화장실 갖고 뭐 오늘 여기 쏴. 뭐 술값이 막 보통 한 20-3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런데 이 회사 복장이 조금 엄격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어떤 선배가 머리가 형광야광색, 녹색 머리가 돼 있었대요. 알고 보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염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분들 나이가 40 후반 거의 한 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대를 먹다가 이 순대 간색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대 간색으로 한번 해봐라. 지금 빨간색이 없으니까 뭐 누구는 빨간색을 해라. 뭐 누구는 또 파란색이 없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잘.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회장님께서 이 임원들을 다 따라와라 해서 따라가서 봤더니 미용실이었고 그 미용실에 하기 싫다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형광색 머리들 다 하게 만든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이상하다고 싫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얼마나 자괴감이
혐오스러울 수도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50인데 형광색 머리하고 있으면 예, 예. 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또 너 무릎 아프다고 했지, 그리고 너 어깨 아프다고 했지? 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거머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 피를 빠는 거머리요. 네. 그리고 마구잡이로 해고까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상추 씻어오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를 했대요. 나는 입맛이 좀 예민해서 농약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너가 상추를 대충 씻었기 때문에 농약 맛이 난다. 이래서 이제 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라면을 끓여라고 해서 끓여다 줬더니 또 해고가 됐어요. 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해물라면을 끓여드렸는데 그 회장이 아니 라면 끓여오라고 했더니 해물라면을 끓여왔네? 야,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했어? 너 해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떡라면, 치즈라면 끓였다는 아주 난리 나겠네요. 작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실들이 밝혀지기 전 대략 7여 년 동안 직원들은 이 상황을 그저 참았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반론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그냥 제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으로 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제왕적 지위가 더 유지가 되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회장의 만행이 통하는 이 이상한 왕국에서 이 회사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한 영상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 뭐 저게 몰라 그래? 야, 너 말수없는 뭔지 뭔지 알아 몰라? 나 지금 너 사람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누굴 줄 알아?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저거 무릎 꿇혀놓고 사람을 저렇게까지 때리는 게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네, 영상 보시면 누군지 다 알아보실 것 같긴 해요. 이 당시에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양진호 회장입니다. 아, 맞아요. 근데 저게 네.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때린 거잖아요, 또. 사실 저는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때 당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정지됐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지? 그냥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서서 지켜보거나 혹은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찍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직원은 현 직원이 아니라 전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퇴사를 한 직원인 거죠. 근데 이분이 사무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터넷 고객 게시판에 양 회장의 이름으로 글을 남겼대요. 그 내용을 보면 고생했다, 열심히 일하면 연봉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했냐면 양진호 회장이 이 피해자 이분 IP를 추적을 했대요. 그래서 신상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을 문자로 이제 회사로 오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포털 뉴스에 누군가가 댓글을 작성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바로 알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직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벌금형을 받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를 하거든요. 이런 집요한 어떤 행동들을 볼 때 이 사람 좀 독하구나. 독하다는 말을 넘어서 정말 지독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게 됐었던 이 피해자 이분은 본인이 하고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외딴 섬으로 거처를 옮겨서 생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때려도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이 폭행 영상을 시작으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양 회장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 밝혀집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양 회장이
너 가자 그러더래요. 직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에 있는 양회장 별장으로 가더래요. 워크숍이라면서. 아니 무슨 워크숍을 자기 필드로 막 번개 모임 하듯이 막 가자 그러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갑자기 끌려가는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간다고 칩시다. 근데 도착해서 백숙을 먹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닭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뭘 주는 줄 아세요? 파를 줬대요. 당겨야 돼, 끝까지. 잘한다, 진짜. 아이. 잘하네. 사냥용 활로 닭을 쏴서 죽여서 백숙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놀래서 못 잡았겠죠. 그렇게 답답하니까 결국은 양 회장 본인이 직접 닭을 잡아요. 그런데 백숙을 해먹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희들 일부러 아까 닭 안 죽인 거지? 어?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번엔 1m 길이의 장도를 줬대요. 닭 죽이라고. 잡으셨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저랬을까?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도덕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내려놓고 아주 수동적으로 양 회장에게 굴종하는, 그러니까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싶은 심산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포를 줘서라도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꿇어, 이런 거 모멸감을 주면서 뭔가 재미를 느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 그 도가 넘어선 갑질, 다 늘어놓기도 힘든데 이 외에도 술 마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생마늘을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한 주먹을 입에다 넣고 다 먹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안 된다. 입에서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뭔지 알 수 없는 무슨 붉은색 소스 같은 걸 다 먹였대요. 받아 먹은 이 직원들이 다들 한꺼번에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좀 봐보세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범죄 현장 같다고 느껴졌었어요. 평소에 사진 촬영이 취미라면서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막 찍었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진 촬영 취미를 핑계로 립스틱으로 여직원 신체에 자기 이름을 막 쓰고 그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명명백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이상한 거는 사람 신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표식을 남기고 싶었던 건가? 한글이었으면 빨리 끝나지. 보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길게. 네, 너무 불쾌한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장르로 사람들의 영혼에 스크래치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직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양 회장의 어떤 행각을 알게 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너 어제 일찍 퇴근하고 뭐 했냐? 아, 저 어제 일찍 들어가서 잤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퇴근한 후에 뭘 했는지 회장이 왜 궁금해할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 이 새끼 거짓말 치고 있네. 야,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어제 퇴근하고 뭐 했어? 아, 진짜 일찍 들어가서 잤는데요.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거 사장한테 거짓말 치네? 야, 너 어제 친구랑 술 마셨잖아. 아니야?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약속이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18년
이 직원이 기자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제껏 회사에서 벌어졌고 현재 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알리고 외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회장과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직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청 프로그램의 관리자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그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가 서버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자 페이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서버를 통해서 해당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양 회장이 이 직원들을 다 전체를 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이 불법 사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최 씨는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 회장이 직원관리 프로그램이란 걸 맡으라고 했대요. 최 씨는 뭐지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회사 임원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다 관리를 못하겠어. 이렇게 의문의 프로그램을 넘겨받았는데 그 직원 관리 프로그램이 직원 감시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통화, 문자 이런 거 물론이고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그리고 인터넷 사용 기록,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저장까지 가능하게 했답니다. 이렇게 감시한 직원 수만 70여 명, 수집된 정보만 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야 자기도 감시당했다는 걸 알았대요. 모든 직원의 스마트폰을 도청했고 그걸 수개월 동안 양진호 회장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대체 왜 양 회장은 이렇게 70여 명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청까지 하면서 감시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양 회장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웹하드 회사 위 땡땡땡 그 이어서 파일 땡땡이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두 회사를 경쟁을 시켜서 업계 1, 2위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 자본력으로 무장한 금수저였냐? 아니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음악도 터지고 가출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집요할 정도로 남들보다 셌던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그때 했던 것이 녹즙기 회사 영업직이었대요. 한 25년 전에 내가 집회사에서 몇 달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하직원이었죠. 그래서 근데 아주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녹즙기를 판 돈을 모아서 여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몇 번 실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 4월에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예요. 이게 아주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양 회장한테 뭔가 엄청 비상한 능력이 있거나 IT 쪽으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둘 다 아니죠. 네, 웹하드의 큰 성공 그 뒤의 비밀은 바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는 그 몰카 영상 있잖아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힌 영상을 유통을 한 겁니다. 이런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이유가 사실 뭔지 아세요? 아주 심플해요. 보통 일반적인 파일은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불법 음란물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양 회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책에서 성인물로 거의 매출의 90%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저작권을 만나면 안 돼요. 성인물 갖고 손이익을 남기고. 예를 들어서 2천억 벌었다 하면 그 어로 장사를 몇만 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량으로 이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아주 영상물을 계속적으로 올리라고 지시를 해요. 헤비 업로더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300개에서 500개를 주고 영상을 막 올리라고 하는 거죠. 와, 이 업로드된 영상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전화와 카톡과 메시지로 이게 뭐냐고 와 있어서요. 내가 보면 내 몸이니까 알잖아요.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너무 두려워요. 혹시나 이걸 봤다고 나한테 연락을 하나? 누가 날 알아볼까? 그냥 평생 나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을 막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범죄예요. 양진호가 영상만 올리느냐? 더 기가 막힌 행동도 합니다. 이 영상을 많이 팔수록 자기는 부자가 되니까 안 내려줘요. 삭제를 안 해줘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요. 피해자가 웹하드에 올라가는 영상을 확인을 하죠. 엄청 당황스럽고 놀랐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때 연락하는 곳이 디지털 장의업체예요. 인터넷에서 있는 정보를 지워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양 회장이 디지털 장의업체까지도 운영을 한 거예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으로 올려서 웹하드에서 수익을 얻고 그걸 또 지워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까지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IT 업계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불법 음란물로 인해서 무려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남의 불행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네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1년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로 구속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돼야죠. 그런데 양 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 구속이 되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양진호 씨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라는 인식보다는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제보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됐다. 이런 인식이 더 강했다 보니 출소 이후에는 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가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게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고요. 이때 변호인단을 써서 구속 100일 만에 보석금 3천만 원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양 회장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돼요.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불법 음란물 유통을 멈추고 제대로 돈을 벌었냐? 감옥에서 나온 양 회장은 자회사 3곳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직원들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죠. 범법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이걸 만든 겁니다. 도청 프로그램. 이게 따로 개발자까지 고용해서 무려 1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배신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전체를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했고요. 이 직원들 중에 누군가 나를 위협하려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에까지 옮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을 다녀와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양 회장의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고 해요. 낯선 남자가 양 회장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던 그때 낯선 남자의 비명은 그 후로 한참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 비명을 질러댔던 그 낯선 남자는 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날 이 대학 교수가 양 회장의 회사를 찾아가게 된 건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이었대요. 근데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우연히 대학 동기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학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전 알죠. 바로 양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양 회장의 부인이 그 대학 교수에게 뭔가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뭐 구속된 적이 있다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구속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남편이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불법적인 일로 구속됐다. 그러다가 풀려난 이후에 사람이 변한 것 같다라고 대학 교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그리고 이 부인은 정말 남편 문제로 너무 고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대학 동기로서 뭔가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 번 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들어주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양진호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다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 뭐 변호사를 보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날고 해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양 회장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양 회장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자기 회사로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굳이 자기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나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찾아가서 대화로 잘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아무 일 아니니까 가서 오해를 풀자.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하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순진하게. 근데 상황은 이 교수의 생각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은 거죠.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그냥 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너네 불륜 인정하냐? 계속 이 질문만 그냥 답정너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 하는 얘기는 안 듣고 계속 같은 질문만 했던 거예요. 그 답이 불륜 맞다. 인정해라. 그러니까 한 진짜 돌림노래처럼 한 30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가 계속 교수가 불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양 회장의 태도가 돌변하더랍니다. 저 밖에 사람들 서 있는 거 안 보여? 너 이제 여기서 못 나가? 대학 교수가 이게 뭔 소린가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거기 남자들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로 불러들인 거였죠. 그 남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대학 교수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엉차서 제가 넘어졌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막 폭행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두세 대씩 때리고 돌아가서 또 때리고 또 발로 차고 넘어지고 때리고 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구나. 죽을 것 같구나.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맞으면서도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그냥 멀쩡한 회사로 찾아온 거고 밖에 직원들도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대낮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도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만 아무도 그 상황에 나서질 못한 것뿐이죠. 양진호가 얼굴에 가래침을 수차례 맡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범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닦고 소매깃으로 닦아 그러면서 또 때리고 빨아먹어 그러더라고. 진짜 안 빨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빨아먹었어. 침을 여기 막 닦아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남았잖아요. 손으로 닦아가지고 제 입에 막 넣더라고요. 그리고 양심으로 구두를 핥으래요. 물리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한테? 아니 진짜 저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나쁜 역할들이 오히려 이 현실에 비교하면 더 순한 맛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폭력도 잘못된 거지만 이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완전히 깎아내린 행위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인터뷰 내용 보면은 그 대학 교수가 울먹울먹하면서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의 자존감을 진짜 바닥에 내팽겨치고 집 밟아서 막 뭉개버리는, 이 당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더 심한 건 이 정말 교수에게는 생지옥 같은 이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양 회장은 교수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대요. 그냥 옆에 서서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이 상황을 다 녹음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말리는 척. 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때리고 그래? 야,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여기에다 녹음을 시킨 거죠. 말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엉망으로 쓰러져 있는 대학 교수를 보더니 양 회장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40장을 이 교수의 주머니에 꽂아준 거예요. 치료비로 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이 교수에게 양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네가 한 달 여유 줄 테니까 학교에서 하던 일 마무리하고 자살해. 아니면 지금 여기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죽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이 영화 대사보다 더 심한 말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어요? 네,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진짜 막 극단적인 감정들이 너무 차오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양 회장이 교수의 이 핸드폰에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다 받아 적었답니다. 부모님, 형, 아내, 장인, 장모, 뭐 심지어는 아이들 이름까지도.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도저히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교수님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지 도저히 뭐 가늠조차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교수도 신고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양 회장은 이 교수에게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짓을 한 걸까요? 그런데 교수가 양 회장의 본심을 알게 된 건 얼마 뒤였습니다. 양진호가 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1심이 끝났어요. 저는 불출석했고. 교수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라는 이유였죠.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미 그 사건이 1심이 양 회장이 승소한 걸로 판결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가족들까지 다칠까 봐 신고도 못했잖아요. 그날의 일이 그냥 잊혀지길 바랬는데 마른 하늘에 그냥 날벼락 같은 일이었던 거죠. 본인은 뭐 재판이 열린 줄도 몰랐는데. 그럼 양 회장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교수를 콕 집어서 위자료 소송까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이유는 양 회장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였어요. 직원들 휴대폰 감시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아내 역시도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교수한테 남편이 불법적인 일로 구속까지 됐었다고 말했잖아요. 이때 자기를 배신했다고 양 회장은 생각했고 그 순간에 아내와 이혼하기를 맘먹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이혼 소송이 시작될 때만 해도 부인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교수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분노한 이 양 회장이 거의 부인의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양 회장은 예상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다음 스텝을 밟아갑니다. 일단 시작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됐던 증거가 이 교수를 사무실로 불러서 폭행을 할 때 녹음을 해놨던 그 음성 파일이었죠. 본인에게 불리한 음성은 또 싹 제거를 했겠죠. 그리고 교수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혼 소송은 양 회장이 이깁니다. 부인과 교수의 불륜의 증거라며 제출한 그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이 판결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 고액 변호사도 큰 역할을
했겠죠. 했겠죠. 결국 유책 배우자가 돼서 아내는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친권마저 양 회장에게 넘겨주면서 오히려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대요.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양 회장의 재산이 뭐 한 1,000억대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 교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폭행한 게 어떻게든 불륜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내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나 있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재산을 일구기 전에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으로 또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했고 같이 고생한 정말 조강지처를 말 그대로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내친 거죠. 이처럼 양 회장이 돈에 대한 집착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와서 저희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은 말리고 그래요. 너네 몸값이 얼마인데 지금 일어나서 인사하냐고. 그래, 공부하라고. 이러면서 인사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되게 이슈가 됐었던 일본 원정녀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나가서 이제 이런 성매매 업무들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찍혔는지도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좀 지워달라고 울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끊은 다음에 지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 영상 빨리 올려. 이거였어요. 그게 가장 핫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 영상 때문에 피해를 본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 뭐 울면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분의 심정이나 상황 이런 거는 그냥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 영상이 지금 핫해서 돈이 벌리니까 돈을 벌겠다. 그냥 돈이 무조건 1순위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냥 돈에 대한 권력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나.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또 굉장히 허무맹랑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한 스님이 찾아왔더랍니다. 한 직원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당신 군은 100만 불짜리 눈이야. 이 친구,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100만 불짜리 눈이야? 그 말을 듣고 양 회장이 그 직원에게 이런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너 이스님 따라다니면서 보물 찾아와. 이제부터 네 업무는 보물 찾기야. 가서 곳간을 꼭 찾아와. 금괴로 가득한 곳간. 회사도 나오지 말고 스님과 함께 전국을 돌며 금괴를 찾아오라는 거였죠. 양 회장은 대체 왜 이런 말을 믿었을까요? 그 보물찾기 팀까지 만들었어요. 그들끼리 가입했던 모임방이 있었는데 이름이 100톤. 100톤. 10,000톤은 비현실적이니까 초과 달성을 목표로 100톤으로 하면 어때? 이게 100톤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5조? 그 정도 된다고 해요. 5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일본군이 남기고 떠난 금괴라는 거예요. 전국 어딘가에 묻혀 있는데 아직 그 금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100만 불짜리 눈을 가진 직원이 있으니까 같이 찾으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스님이 얘기해준 100만 불짜리 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가 들으면 뭐 정말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뭐 숨겨진 금괴를 찾아서 좀 기행이죠. 허무맹랑한. 근데 이 양 회장은 이 금괴를 찾기 위해서 독일에서 1억짜리 장비를 수입해 와서 보물찾기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정말 이 금괴 찾기에 정말 진심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진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하다가 그 100만 불짜리 눈을 가졌다는 그 직원이 정말 어렵게 양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금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무리인 듯 싶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네. 정성껏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 100톤 모임방이라고 온라인에 있는 모임방에서도 문자로
김일성식 초과 달성을 목표로 100톤이면 아주 현실감 있게 느껴짐. 내 평생 5조 원이나 100톤이 이렇게까지 만만하게 보인 건 처음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비결은 집념. 이런 식으로 보물찾기 팀을 독려했다는 거죠. 양 회장 같은 사람은 뭔가 근자감? 뭐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나는 하면 찾을 수 있어. 야,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 본인이 일궈낸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남들은 못해도 자기가 하면 된다. 이런 어떤 뭐 만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 회장은. 그렇다면 이 양 회장이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상황이 점점 더 점입가경인 게 직원들에게 계속 더 이상한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손톱 오늘까지 다 제출해.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은 양 회장의 지시를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야, 다 내가 니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하필 왜 머리카락과 손톱을 제출하라는 걸까? 근데 특별히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양 회장이 직원들의 손톱과 머리칼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직원들은 또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말로는 이렇게 뭐 의식을 치르는 게 뭐 직원들의 무사 안녕과 복을 기원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포장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의 이 손톱과 머리카락 뭔가 영혼을 내 기로 내가 흡수해서 내 성공에 너희들의 영혼을 갖다 쓰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양 회장은 그뿐만 아니라 또 일을 벌입니다. 안정권 의사 유해가 중국에 있다고요. 이걸 발굴해야겠다고. 나는 그래서 양준호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아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좀 놀라워요. 양 회장이 아까 그 금계 얘기해 준 스님을 만났을 때 그 스님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양 회장 당신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양 회장이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양 회장의 다음 행보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저희 로봇이고 그리고 그 회장님한테 보기보다 굉장히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릴 때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외국 방송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로봇 사업가로 소개가 된 거예요. 직립보행 로봇 메소드 2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각 대학 석학들이 100%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면서 또 실제로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직접 탑승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양 회장도 덩달아서 각종 매체에 화려하게 소개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 로봇 기술의 선구자, 미래지향적이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지 뭘로 보겠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봤거든요. 이 기사나 인터뷰를 보고 정말 유망한 꿈나무셨군요. 로봇 사업가,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음란 동영상들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웹하드 회사의 대표라는 걸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매출이 떠나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선언하더라. 이렇게 돈 벌지 않을 거다. 정말 우리 로봇으로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때는 믿었어요. 그거는 감동했다고요.
아 그래야지 브랜드로 가야지. 일단은 양 회장님이 직접 실물을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힘도 세고 사람을 잘 키워서 잘 그리고 뭐 멋있는 데 모습을 보여보자. 양 회장이 왜 하고 싶었대요? 멋있으면 이거 부자들 장난감? 장난감을 피하는 그분이 하시는데 부자들의 장난감. 예. 그냥 분들한테는 좀 까먹었을 때 비즈니스 단순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거보다 그냥 두가로 받는 사람이 하나 상품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두가로 받는 인간 사이즈 로봇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더 큰 로봇이 넘어졌다 하는 그런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양 회장의 최측근이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해 버리는데요. 거기에 양 회장이 한 대학교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학을 실소유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로봇 전문 대학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분의 세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임원들 모아놓고 너는 뭐 법무처장, 너는 학생처장, 누구는 뭐 입학처장 하라고 하고, 대학 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이게 뭐 이사회를 뭐 내가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이사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대학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폼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뭐 학벌이 안 된다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대학이 가진 부동산 재산이 얼마인데요. 그걸 다 본인이 갖겠다는 거죠. 당시 직원들에 따르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뭐 직원들에게 웹하드 업체 수익금을 빼돌려서 학교 인수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또 학교 인수와 로봇 개발에 한 해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 인수에 꽤 오랜 시간 돈을 쓰게 될 테니까 현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본인의 신분 세탁을 열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고, 그런 열등감이 사실은 이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굉장히 막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회장이 과거 녹즙기를 판매할 때부터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드높았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옆에서 양 회장을 본 동료들 말로는 녹즙기 하나를 그냥 팔지 않았다고 말해요. 고객이 40만 원짜리 녹즙기를 하나 사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2-3시간 동안 이 녹즙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뭘 해서 먹으면 좋은지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서비스를 잘해주니까 이게 또 막 입소문이 나서 이 녹즙기가 한 대 팔면은 뭐 5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100여 대씩 팔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 능력 있는 이 세일즈맨이었던 거죠. 이렇게 높은 영업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매 순간순간 막 비굴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이 양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키워서 나중에 이런 슈퍼 갑질을 하는 그런 빌런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기세 등등한 성격인 줄 알지만 들여다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 회장의 이 만행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 취재 나가는 기자들조차도 양진호라는 이름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회사 이름은 다 알았다는 거죠. 매출 1, 2위를 하는 네노라는 회사였으니까. 자기가 만든 왕국 안에서만 무소불리의 권력자였던 거죠. 돈에 대한 과한 집착도, 그 때문에 하게 된 과한 갑질도, 결국은 음지가 아닌 양지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양 회장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욕망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똑바로 살려도 똑바로 살아야 진정성 있게. 줄 알아. 똑바로 해. 무슨 소리로? 죄송합니다. 사람을요. 아니, 사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한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저 영상은 저 폭행을 말리려다가 말리지 못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선이 더 갑니다. 한 명만 일어났으면 분명히 다른 국면을 맞았을 텐데 왜 아니, 가만히 있지? 상식적으로라도 아니 사장님, 회장님 요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라고도 말릴 수가 있는데 뭐가 됐건 이게 입으로 말로써 누군가에게 질책을 하는 거가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70여 명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리고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세상 밖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 영상 속 폭행 당한 분도 본인이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폭행 장면을 양 회장 본인이 촬영을 해두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다른 분이 폭로를 한 거죠. 이분이 워낙 IT 쪽에 이제 좀 발이 넓으신 분이고 좀 재력도 있으시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거북성 이런 게 다가올 것 같아서 당시만 해도 이런 웹하드 업계 관련자는 많은데 그들을 수용할 회사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이 그만큼 중요했죠. 양 회장은 그 분야의 전설 같은 인물이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참, 그 평판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감독님 우리도 진짜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다리 건너 하나 다 알고. 그렇죠. 그 직원들에게 양 회장이라는 산은 당연히 거대해 보였겠죠. 참고 침묵한다. 그래요,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의 임원들 그리고 헤비 업로더들. 이 사람들은 왜 양 회장에게 협력을 했을까요? 입수하라. 똑바로 해. 소리요. 감사합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개인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인데 양 회장이 고용한 직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헤비 업로더들이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영상물을 올리도록 한 겁니다. 헤비 업로더들 업무 중에 1순위는 먼저 그 사이트들을 찾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있었다는 둥, 뭐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자료가 있어서 올렸다는 둥 하면서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찾아서 다 가입을 해요. 리벤지 포르노를 구하는 거죠. 음란물 중에 하필 가장 잘 팔린 게 한국에서 촬영한 것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리벤지 포르노, 몰카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고 있다가 삭제가 되면 다시 올리고 이름을 바꿔서 올리고 계속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이 직원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보면 몹쓸 짓을 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회사에 충성한다고 해서 뭐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하면 다 인정받고 싶고 그 생각으로만 했었었는데 참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한 명이 음란물 영상을 올리는 건수가 적게는 달에 15,000개, 많게는 5만 개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하루 2,000개가 넘게 올리기도 하고요. 저작권이 없는 불법 음란물의 경우에는 100원에 판매가 됐는데 80원은 양 회장, 20원은 올리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 해 370억 매출을 찍기도 했다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는 셈이죠. 네, 양 회장이 이 당근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가담자가 되면 월 렌트비가 800만 원이 되는 이런 고가의 외제 수입차를 줬다고 해요. 억대 연봉의 고급차.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입사 면접 때 그런 문항이 있대요. 상사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을 지시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저는 그 영상 속의 그분이 사실은 모범 답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시키시니까 저는 열심히 했죠.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쩔 수 그런가요? 없는 답이겠지만 사실 뭐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 정도의 답이겠죠. 불법적인 일이 아닌 선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뭐 이게 뭐 모범 답안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건 명백히 범법 행위로 봐야 합니다. 네. 양 회장은 당근 만큼 채찍도 확실했습니다. 가담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장이 필리핀에 콘텐츠 등록을 나가자. 약간 좀 불법 콘텐츠를 올려야 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결국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회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했더니, 네가 이제 회사 돈을 가지고 네가 거기서 자기를 횡령하려고 했다. 필리핀에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던 박 씨는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서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합니다. 내가 떳떳하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아예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거지. 나는 개인이고 지금 돈이 많으니까 나 괴롭히는 게 목적이야. 1심 하나를 처리하는데 1년이 넘게 그 사람은 지금 빼놓으면 괴롭히는 거지. 일도 못하게 만들고. 당해낼 사람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도 소송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죽어납니다. 저는 주변에 있어요. 그 소송을 길게 하신 분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자, 양 회장이야 변호사 뭐 사서 대응하면 그만이지만 왜 이렇게 저런 박 씨처럼 저런 직원은 매번 재판을 열릴 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소송을 길게 끌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박 씨가 1년 동안의 소송으로 지쳐 있을 때 양 회장이 그를 부릅니다. 너 때문에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생겼어. 너 이거 인정 안 해? 정말 나랑 끝까지 갈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너 이거 인정한 거지? 사과 보내는 것도 내미는 건 안 돼. 자기 멋대로 적어놓은 거야. 지금 읽어보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짓는 놈이 아니니 그 내용 안에 내용이 사인을 하게 된 거야. 상대방이 얼마나 무섭고 돈 많은 놈인지 알잖아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어놓은 사과문을 디밀면서 박 씨한테 사인을 하라고 한 거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젠 정말 더 해나갈 힘이 없으니까, 지쳤으니까 그래 내가 이것만 사인하면 끝이다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사과문 뒷면에 서명부가 있어요. 거기에 전 직원의 서명을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70명 넘는 회사 직원 모두에게. 자, 이게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를 거역하면 당신들도 박 씨처럼 된다. 이걸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로 알리려는 거였겠죠. 정말 그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왜냐? 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다른 건으로 또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양 회장이야.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자, 그래서 박 씨는 그날 출장을 가서 자리를 비운 10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 용기를 내서 증언했던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모두 양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양 회장은 10년이 지나도 보복을 한다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훅 쳐져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실려가던 무슨 교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만약 경찰이 절 불렀으면 아마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근데 부르지 않더라고요.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 교수가 2017년 양 회장 일당을 고소했지만 양 회장은 소환 조사 단 한 번 받았고요. 끝내 범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 가담자와 목격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참. 이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직원들은 역시 양 회장에게 대적하면 결국 내가 다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돈독한 관계였다? 뭐 술도 먹고 뭐 식사도 하고 주기적으로. 경찰서 요 세 군데는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저 같아도 저렇게 내부 사정을 잘 알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공권력까지 등에 업은 복수의 화신이라니. 그가 작정을 하면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신고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경찰조차 내 편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꼭 영화처럼 풀리지는 않으니까요. 뭐 개미지옥처럼 느껴졌겠죠. 한번 발들이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양 회장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본인들은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밥 먹지 말라 그러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그냥 감당하면서 있었던 거죠. 아마 조기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주변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탐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러한 본인들의 노력들이 좌절이 되고 결국 이 회사에서 나는 그냥 모든 수모와 모멸을 참으면서 이 폭력행동, 갑질을 견뎌야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런드 헬플리스니스, 학습된 무조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를 탈출 못하게 가둬놓고 고문을 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탈출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개가 탈출구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문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랜 기간 받아들여서 지속이 되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회피하게 되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내가 이렇게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꼈던 상황이 알려지는 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너무 다행이게도 결국 앞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답답함이 언제 풀리나 했는데 드디어 내부 고발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양지원 회장님이 강한 무차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소장한 저희 범죄 몰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양지원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제서야 앞서 들려들었던 양 회장의 갑질 행각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내부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양 회장이 체포됩니다. 네, 워낙 다양한 혐의가 많아서요. 경찰 수사팀도 아주 대대적으로 꾸려졌어요. 양 회장 한 명에 대한 수사팀이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사람들 눈앞에 민낯을 드러내게 된 양 회장. 경험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폭군처럼 행동해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취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의 당당함은 어디 갔습니까, 양 회장님?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의 비겁한 모습은 여기서도 또 드러납니다. 양지원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놓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될 경우는 1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벌금이 나올 경우는 벌금 곱하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겠다. 야, 감옥 가기는 싫었나 봅니다. 예.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직원들을 몰래 불러서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또 돈으로 뭐 하려고 한 거죠. 이전에 한번 통했으니까. 언론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뒤로는 반성은커녕 직원들에게 돈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었습니다. 웹하드 직원 전부 양 회장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재판, 특수강간, 대마, 강요, 상습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관련된 혐의만 무려 9가지였습니다. 과연 재판에서 양 회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재판 때 양 회장의 주장입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중한 범죄인지가 의심스럽다. 심하게 장난친 게 아닐까 하는 범죄가 많다. 이렇게 갑질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장난이었던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선. 또 오랫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뒤에 언론과 사건을 만들고 그 다음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언론에 퍼뜨려서 피고인을 악인으로 만든 뒤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엔 자기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냐? 양 회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거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 감사한 결과 약 80명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했는데 대부분 퇴직자들이고 재직자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회식 과정에서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거나 생마늘을 먹였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법으로 뭔가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법은 참 가끔 보면 그죠? 처벌 형량이 참 납득이 안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양 회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3년 올해입니다. 무려 5년 만에 불법 성범죄 영상 유포에 관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판결이 싹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검찰은 징역 14년에 벌금 2억 원 그리고 추징금 약 5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추징금 없는 징역 5년만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검찰이 항소를 준비 중이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양 회장의 회사, 놀랍게도 두 회사 모두 아주 잘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진호 씨는 구속된 이후 자신이 회사 경영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양진호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급하게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혼한 여성, 아내가 현재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이 아내가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조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해고 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만약에 양진호 씨가 정말로 회사 경영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왜 양진호 씨의 현재 아내가 양진호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는지 선뜻 납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재혼을 했다는 여성은요, 회사 내에서 과장으로 지내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양 회장이 구속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표가 됐는데 이 과정만 봐도 양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거, 이거는 좀처럼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양 회장이 구속되고 5년이 지난 지금 양 회장 회사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연매출 약 2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 회장의 죄는 죄고 또 회사는 뭐 별개지만 그래도 좀 뭔가 씁쓸합니다. 반면에 당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 5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고 아직도 소송 중이거나 옛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현실은 해피엔딩은 아니네요. 아니네. 예. 잠깐 라떼를 언급하자면 예전에 네. 이렇게 리더십을 평가할 때 리더의 괴팍함을 필요악으로 보기도 했었어요. 리더는 세야 된다. 그래야 추진력, 능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정답을 갖고 있어. 따라와. 이런 게 리더십의 표본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던 분위기였었죠. 그 시절에.
지금은 자기 확신이 지나치기가 강해서 직원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리더는 폭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시대죠. 요즘 외신에는 우리나라의 이 갑질 현상, 갑질 문화에 대한 그런 보도가 막 나온다고 해요. GAPJIL. GAPJIL 이렇게 갑질이라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갑이든 을이든 서로 예의로 대하고 특히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스스로 더 경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갑질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각을 하는 품격 있는 그런 리더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밥벌이 전쟁 치르고 상처받은 영혼을 술로 달래는 을들 보고 계시죠? 자, 다 같이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예. 당군일의 최대 사기극, 당군일의 최대 사기꾼. 나는 여러분을 분짜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 수백 개. 마치 정말 살아있는 신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호하고. 검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는 9만여 명인데요. 피해자는요 자그마치 2조 원으로 매일매일 상당해서 수신 자살하는 사람이 2-3건씩 있었어요. 연쇄 죽음들이 사실은 단 한 명의 영화배우 때문이었다니. 다단계의 황제. 채널 A